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 사태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야당을 맹비난하는 가운데 부결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각 국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의 첫 주제 뭘로 할까요? 자, 이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사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가 부결 책임을 놓고 내탓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정기국회 이제 막 정상화될 무렵인데 이게 터져가지고 좀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국 상황? 예, 어제 부결이 상당히 이제 후폭풍이 크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라고 하는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나온 입장이 아마 국회 해산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을 빼고는 가장 최고의 비판이 수위가 높았다. 최고의 수위가 가장 높은 비판이 나오는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이거는 최고 수위의 비판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을 요청하는 것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비판이 나왔다는 측면을 보면 정부 여당이 어제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언론에서 어제 문제에 관한 한 패싱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가장 부결에 있어서 1차적인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신이고 여당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주범인데 또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나 정우택 원내대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패싱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거나 안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거나 안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가시했거나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한껏 가시를 했거든요. 그 과시가 호남 홀대론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각각 이해관계들이 다른데 어쨌든 여야 간에 있어서의 기준은 정말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가장 최악의 냉기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부결 사태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상황? 어제 사실 부결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놀라웠죠.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게 청와대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이고 청와대는 정답이라고 하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 그게 상권 분립의 정신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제는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도 여기에 따라서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정도로 갔으면 맞는 거고 그 대신 여당에서는 강하게 발을 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완전히 선공을 하고 여당도 거기에 따라서 또 발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야당 입장에서야 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진이 본진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 대한 반응, 부결 이후에 1시간 만에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맹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만큼 좀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청와대도. 그렇겠죠. 예, 예. 설마 했겠죠. 그 수석이 말한 대로 예. 상상도 못했다. 예, 예, 그렇게 그게 이야기했죠.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예. 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심기를 보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결국은 회의 중에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반응을 보니까 뭐 참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걸 반영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석이 저런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통령 국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헌법의 수요자로서 지금 그 문제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이게. 그런데 입법권 자체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라고 하면 상권 모두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총체적인 책임을 결국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대통령을 바라보고 한 그런 행태가 결국은 다음에 있을 대법원장의 그 인사청문회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헌법재판소장을 그렇게 한 것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 대법원장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욕먹은 거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어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뜻으로 똘똘 뭉친 더불어민주당 120분의 의원님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운운합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 눈에는 참 오만하다.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 보이기 상황에서 이렇게 보이콧을 하더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시켰습니다.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어제 그 이미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을 보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실정에 대해서 야 3당이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기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 포퓰리즘의 폭주를 멈출 수 있고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은 야 3당의 공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 공조, 입법 공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정치적 연대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명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부결이 잘못되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결론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서 이렇듯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우원시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성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너무 또 지지율에 지금 취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그 자진 사퇴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했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반려를 당했고 예.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이제 그 기본 입장을 정리를 했고 오늘 그
이 힘이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사실상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그 맞바꾸는 일련의 내부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일부에서 계속해서 이유정을 자진 사퇴시키면 김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페이버를 줄게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히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들이 깔려 있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린 그 국민의당에 대한 분노들이 이제 격렬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동철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아까 저 이야기를 하고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올고전 법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라고 그 돌려버리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독주 때문이나 협치를 하지 않았으라고 하는 그 변명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그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들이 일정하게 양비론 형태로 그 뻗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애투쟁으로 나갔을 때 처리를 했었으면 이는 그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1야당이 장애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 국회의장이 직권을 상정을 하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훨씬 더 여파가 큰 공격과 비판을 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안 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했으니까 제가 국민의당 얘기를 잠깐 대변을 할게요. 국민의당 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방금 자유한국당도 반대했고 바른정당도 반대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그리고 자율투표에 맡겼다 의원들. 그래서 이걸 국민의당 전체로 보면 안 된다. 반대 찬반이 다 날렸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의사에 맡긴 건데 왜 전체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뭐 타당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자유투표로 한다고 했을 때 당내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저도 그걸 받고 이건 통과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저건 무난하게 통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억울한 측면은 뭐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 무슨 반발표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아니면은 뭐 다른 정당이나 뭐 여기에서 반발표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왜 국민의당의 객관적인 결과가 없는데 왜 국민의당에만 책임을 돌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죠. 왜 당에다가 그러느냐.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자율투표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정부 여당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을 했어야 하는 거지. 이거는 그 말했듯이 정의당도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안일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카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개인에 대해서 자율투표라고 하면 헌법기관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헌법기관에 대해서 개개인을 확인해가지고 확실하다고 할 때 이걸 넘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지금 호남이고 여론이 너무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해서 상황 판단도 잘 안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전술적으로도 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국민의당에만 책임을 넘기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여야 지도부들이 참석을 했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왔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축사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끝나고 나서 악수를 나눈 장면이 나올 거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 추미애 대표 축사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자, 보면 자, 화면이 저기서 이제 끊겼는데요. 예. 자, 저기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만 악수를 하고요. 그 뒤로 바로 옆에 저기 지금 화면이 좀 뭐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고 그냥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어쨌든 저 장면이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었고 추미애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 맞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정명을 했다. 국민의당 또한 안철수 그 대표와는 그 기본적인 협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과 없이 그 다른 보수 야당과 동일시했던 시각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의 시각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번 사태도 국민의당을 일정하게 믿었고, 그다음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그 자진 사태와 관련했던 물밑 협상들과 일정한 동의들에 대한 그 신의를 그 배반당했다, 배신당했다라는 그 불편함들이 한꺼번에 그 같이 드러나는 그 상황이 오늘 저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사님, 그 앞으로 이제 많은 정기국회 안에서 협조할 부분도 있고요. 그 입법안 마련도 여러 가지 통과시켜야 할 부분도 많은데 어제 표결처럼 그러니까 여당 한 곳과 3야당이 뭉쳤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뭐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한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부터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저기에 앉아있는 국민의당도 자기는 찍었을 수, 인준을 그 찬성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싹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을 코너로 미는 거예요. 야당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해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독주와 좀 야당에서 얘기하는 오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개선을 하고 협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걸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국민의당도 또 계속 밀어내면서 야3당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나 여당이 한번 다시 잘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를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까 총리도 그 말씀 잘하더만요. 총리 같은 분을 좀 이렇게 전면에 내서가지고 여야를 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맡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치에 전념하고 이런 정상적인 초기에 있던 그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부소장 이야기가 극히 그 개인적이고 심리적 분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구조적 분석이 아니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앞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청와대나 여권이 지지율에 취했다라는 부분들은 그 뭐 일반 그 일부 언론들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그 청와대고 어떤 정치인이고 지지율에 취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여소야대인 줄 몰랐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기본적으로 물밑 협상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물밑 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그 집권 상정과 그 급작스러운 표결이지만 충분히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준비된 그 집권 상정과
그 표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극히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현재 한국 그 국회를 분석하는 건 적절한 틀이 아니다. 그 마지막에 하셨던 나는 그 찍었는데 왜 나한테까지 외면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대표와 정당의 대표 간의 그 악수와 인사와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정치적 행위이지 그렇죠. 예. 사적으로 친함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는 이러한 차원의 개인적인 정치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정치와 구조적 그 측면에서의 분석에 있어서 저는 적절한 분석의 틀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요. 야당 대표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여당 대표는 결국 정국을 리드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미애 대표의 저런 모습은 여당 대표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알았다고 해도 그래요. 알았다고 하면 아니했던 거고 무능했던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를 인정했을 때 그때문에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알았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예. 거기에 집중을 해서 청와대가 여당이 현실을 인정하고 예. 여소야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는 진짜 협치에 나서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제 그 부결 사태가 어느 정도 이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관심사고요. 또 과거의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의혹도 사실 있지만은 그 부분들을 가장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어제 김미수 헌법재판소장의 그 부결이 이번 그 과정에 있어서는 독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제 날리고 또 날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엄청나게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동철 원내대표, 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표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냐. 우리는 20표에서 22표를 확실하게 찍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냐.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호남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의 가능성들을 체험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는 예, 그리고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역풍이 이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김명수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말대로 그 결정권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다 했었을 때 국민의당은 급격하게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이 인준 문제는 오히려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건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아주 그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문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피치에 몰려 있어요. 게다가 흔드니까 흔들린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국민의당한테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잖아요. 의견도 구하고 캐스팅 보트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성의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추미애 대표의 그런 행태라고 하면은 궁지에 몰렸으면 뭐라도 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게다가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그 악플도 그 관심이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거예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명수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인사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선거법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그 관련된 의원들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법관도 다 줄줄이 바뀌고 헌법재판소 추천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청와대하고 여당이 직실해가지고 국민의당이야말로 야당의 연대에서 좀 빼낼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번 듭니다. 것만 남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왕 뭐 인사청문회 얘기했으니까 어제 저기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 과연 저분이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 궁금해할 텐데 어제 보셨죠? 예, 어떻게 날까요? 결정이? 어쨌든 청와대도 초기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여러 군데에 수비를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저녁 무렵에 들었으면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심이라고 했던 김경수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김병관 그 문재인 키드라고 하는 김병관 의원, 그다음에 이윤 의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감정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대표의 교각 사루 이야기를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그거 저기 어제 본회의 표결 직전에 뭐가 있었나 보죠. 그 바로 이제 그 교감들이 페이스북에 그 박 전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부결되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교각사루라고 이제 던집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읽어보면 국민의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두고 하다가 그 김희수를 죽여버렸네. 그런데 우리가 죽게 생겼네. 소의 뿔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였는데 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 김희수를 부결시키고 국민의당이 죽게 생겼네라고 이제 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또 오늘 박 전 대표가 그거는 알고 그건 아니고 유영진 시각청장이나 박성진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교각사루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어제 그 사건에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 전 대표가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는지 교각사루라는 표현으로 그 위기감을 표현했다라고 읽어내는 게 정상적인 그 해법 아닌가요? 자,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안개다. 그리고 오늘 뭐 여당에서 일정 정도 그 청와대의 뜻을 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모처럼 여당이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탕평 인사와 좀 배치되는 모습이라서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부장님께서 이낙연 총리 이야기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 저기 첫 데뷔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사이다 발언 이야기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였습니다. 네, 매번 총리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낙마자들 중에서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제가 청와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역할 하셔야죠.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책임 총리 역할.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밥 먹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내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사선 후에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 나갈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송영무 장관의 발언 내용을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인데, 자, 할 말은 하고 인정할 건 인정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현 자체가 공짜밥을 먹고 있지 않다. 정신이 나간다. 그다음에
그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예, 예. 그 역대 이제 총리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모습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교과서적인 답변, 뻔한 답변이 그 총리의 답변인데 그런 측면이나 그다음에 전술핵과 관련해 가지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정부 내에서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히 잘라내는 예,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책임 총리로서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조명되는 것 자체가 예. 그동안에 우리 그 대국민 그 질의와 예. 그 총리의 대국민 답변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왜곡된 것들을 이제 교정하고 비정상이 정상화 과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래간만에 안정되고 경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런 분들이 실세 총리가 돼서 재총권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예. 뭔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 그 이낙연 총리를 임명했을 때만 해도 야당이나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예.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재청권이 진짜 하고 예. 내치에서 확실하게 좀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요.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블랙리스트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댓글 수사팀이죠.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별도로 따로 수사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82명이죠. 지금 네. 나오는 사람만. 52명 아닌가요? 82명. 82명 아,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낙인 찍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고 철저히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예, 예. 정치 문화를 골병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MB 정부 때 일이지만 전체를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 그 뭐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어찌 됐든 이런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건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예. 전범을 좀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만큼 엄중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 중에 김규리 씨, 한때 김민선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 이제 연예 활동을 했는데 내 세금으로 나의 직업을 찾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좀 비교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그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그 한글로 쓸 때 지원 배제 대상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출연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이나 유명인이 있는 기획사에 세무조사를 하고 하면서 사실상 그 생업에서 쫓아냈거든요. 우리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생업과 생존의 기반들을 그 차단시키고 드러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예. 그 크다. 그런 예. 측면에서 하나를 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쟁점이 또 하나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